여러분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 잔액 영원. 박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달째 요양원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못 내시면 퇴소입니다. 분명 자동이체로 설정했는데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서만 3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당했습니다. 피해액 130억 원. 은행 직원과 경찰까지 매수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과연 영자 씨는 사라진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잘 듣고 계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영자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날의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고 손주 준서도 대학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노후 걱정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때로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영자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 보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꼭 시장에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장바구니와 지갑,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영자는 동네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아래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고 출근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영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음과 냄새가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야채의 신선한 향기,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런 시장의 생동감이 좋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적막함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시장 입구에서 오랜 친구 옥분을 만났습니다. 옥분은 영자보다 2살 어렸지만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친해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얼굴색도 어두워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친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옥부는 계속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영자는 친구가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안은 여느 때처럼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영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언니, 오늘은 시금치가 아주 싱싱해요. 어머니 갖다 드리기 좋을 거예요. 영자는 시금치와 다른 야채들을 골랐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갈치와 고등어를 샀고
정육점에서는 소고기를 조금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재료들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제는 잘 드시지 못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어머니를 위한 장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왠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손은 차가웠고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조심해. 세상이 험해. 옥분의 갑작스러운 말에 영자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뭘 조심해? 옥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자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장을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준서가 저녁에 들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쁜 부모 대신에 할머니 손에 자라온 준서는 할머니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언제나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생각에 영자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낮 시간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늘어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를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영자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고 은행 일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런 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보호자님이신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요양원 행정실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난감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손에는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프신가요? 아,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 잘 하셨고요. 다만, 요양원비 납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비 납부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양원비요? 그건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이체가 안 되고 있어요. 보호자님께서 바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자동이체를 신청했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납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분명히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거든요. 매달 15일에 나가도록 했어요. 저희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이 없네요.
혹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영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통장에 돈은 충분히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규정상 퇴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영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를 퇴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어렵게 자리를 구한 곳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은데 규정이 있어서요. 전화를 끄는 영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동이체가 왜 안 되었을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신분증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 앞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은행 전산 오류일 거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상점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영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아 금방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에 앉은 영자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확인 좀 하려고 왔는데요. 요양원비가 안 나갔다고 해서. 직원이 컴퓨터에 영자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며 여러 화면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동료 직원을 불러 함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두 직원이 나누는 작은 속삭임이 영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본점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영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지난달부터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변경이요? 제가 변경한 적이 없는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찾아보더니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면 럭셔리 타운이라는 분양 사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요. 영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럭셔리 타운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회사 모르는데요. 분양사라니, 저는 아파트 분양받은 적도 없어요. 직원은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본인동의 서류가 있는데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번호, 서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민번호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영자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같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회계 방향이 미묘하게 달랐고 전체적인 균형도 어색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제 서명은 이렇게 생겼어요. 영자는 종이에 자신의 서명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도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고객님,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통장 잔액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업데이트하고 건네주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펼쳐보고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통장 잔액란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넘던 돈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비상금, 모든 것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객님, 침착하세요. 일단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히 적힌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2달 동안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액부터 거액까지 교묘하게 나누어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럭셔리 타운이라는 계좌로 향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영자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은행 지점장도 상황을 전달받고 나왔습니다. 고객님, 일단 계좌를 동결시키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온 영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영자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까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어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비록 치매로 딸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딸이 바보라서. 딸이 멍청해서.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평생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요양원비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혼자 울고 있던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준서였습니다. 영자는 울음을 참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오늘 학교 일찍 끝나서 들를게요. 아니야, 오늘은 오지 마. 영자는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할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는 얼굴을 씻고 눈을 비비며 울음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붓고 빨갛게 충혈된 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23살의 준서는 컴퓨터 공학과 3학년생으로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고등학교 때는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 밝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사라진 돈, 위조된 서명,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준서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돈을 다 훔쳐갔다고요? 준서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은행에서 받은 서류 다 주세요. 그리고 통장도요.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와 통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명. 확대해서 보니 디지털로 합성한 흔적이 있어요. 픽셀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다른 서명에서 가져와 붙인 것 같아요. 준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명의 일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색상의 농도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니? 제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어요. 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조작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준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검색하고 분석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작업하던 준서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 럭셔리 타운이라는 회사, 완전히 유령 회사예요. 유령 회사? 네, 실체가 없는 가짜 회사라는 뜻이에요. 사기꾼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준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크웹까지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번호로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최근 2달 사이에만 수십 건이에요. 다 할머니처럼 노인분들이에요.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란 말이니? 네, 조직적인 사기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피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랑 인근 지역이에요. 준서는 지도에 피해자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지역 노인들을 노린 거예요. 할머니, 제가 더 파헤쳐 볼게요.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죠?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은행에 갔다 왔다는 거야.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조용히 해. 괜히 설치지 마. 경찰에 신고해봤자 돈은 안 돌아와. 오히려 상황만 복잡해질 뿐이야. 내 돈을 돌려줘요.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 그건 이미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지. 괜히 건드리지 마. 요양원비도 못 내는 처지에 손주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너무 깊이 파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준서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 손주구나. 젊은 혈기는 좋은데 너무 나대지 마.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크고 무서운 조직이야. 겁주지 마세요. 이미 당신들 흔적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시지.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준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겁먹지 마세요. 저들이 협박한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준서야, 내가 위험해질 수도. 할머니, 저를 믿어요. 제가 조심히 할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 보안 전문가들이 많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준서는 즉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재현과 민수는 모두 컴퓨터 보안을 전공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재현은 이미 보안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아 인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야? 형, 우리 할머니가 금융 사기를 당했어. 도와줘. 뭐? 얼마나? 3천만 원 넘게. 평생 모은 돈다야. 재현과 민수는 즉시 영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준서는 금융거래 추적을, 재현은 해킹 흔적 조사를, 민수는 온라인 정보 수집을 맡았습니다. 준서야, 이거 봐. 은행 시스템에 침입한 흔적이 있어. 재현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은행 내부 시스템에 접근한 로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내부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야. 준서는 밤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서와 친구들은 거실에서 밤새 작업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아침 드세요. 저희는 김밥 시켜 먹을게요. 아니야, 내가 뭐라도 해줄게. 영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만난 친구들은 영자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영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더니 영자 너까지. 얼마나 속상해. 평생 모은 돈을. 친구들의 위로에 영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언니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 한 달 전에. 그런데 신고해도 잡지도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들었어. 동네 미용실 원장님도 당했다던데.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당했대. 2천만 원인가. 영자는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영자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혼자서는 못 이겨도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분만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영자를 피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야. 옥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친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준서가 발견한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걸 찾았어요. 이 럭셔리 타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곳을 추적했어요. 여러 계좌를 거쳤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어요. 누구니? 정태수라는 사람이에요.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에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대요. 영자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정태수.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이름을.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저쪽에서 먼저 알고 대응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계획을 미리 아는 것처럼요. 영자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옥분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옥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옥분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동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옥분은 영자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응,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옥분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영자는 옥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나도 당했어. 그놈들한테. 한 달 전에 내 돈도 다 빼앗겼어. 그런데 그놈들이 내 아들 빚 문제를 알고 있더라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잖아.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놈들이 그걸로 협박했어. 아들을 구해주는 대신. 그래서 내 정보를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언제 은행 가는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옥분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옥분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 하지만 내 아들이. 그놈들이 아들을 건드리겠다고. 아들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옥분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옥분아,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니? 그놈들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했어. 이제 우리 집도 넘어갈 처지야. 나도 속은 거야.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도 결국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약점을 잡아 사람들을 협박하고 이용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건 서로가 아니야. 그놈들이야. 하지만 어떡해. 그놈들은 너무 무서워. 조직이 크고 경찰도 매수했다는 소문이 있어. 혼자서는 못하지.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해. 너도 우리를 도와줘. 속죄하는 마음으로.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다 줄게. 그놈들 사무실도 알아. 가끔 불려가서 봤거든. 정말? 어디야?
도시 외곽공단 지역에 있어. 겉으로는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의 본부야. 그리고 내가 녹음한 것도 있어. 옥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협박당할 때 몰래 녹음했어. 혹시나 해서. 나중에 증거가 될까봐. 영자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옥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놈들 내부 문서야. 실수로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놔뒀길래 몰래 사진 찍어둔 거야. 다음 타깃 명단이 있어. 영자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과 주소, 재산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미래의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섞여 있었고 영자의 눈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준서에게 옥분이 가져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준서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음성 분석해보니 정태수 목소리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조직원들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니? 아직이에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 제가 계획이 있어요. 준서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놈들 사무실에 잠입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빼내올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내가 다치면 어떡해. 할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함께 갈 거예요. 영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친구들과 함께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과 민수, 그리고 새로 합류한 친구 지호까지 4명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지호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로 각종 보안 장비를 다루는데 능했습니다. 일단 건물 구조를 파악해야 해. 옥분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가서 정찰부터 하자. CCTV 위치랑 경비 패턴도 확인해야 해. 내가 전파 방해 장치를 만들어 올게. CCTV 신호를 잠시 차단할 수 있어. 4명의 젊은이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진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며 걱정스러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정찰을 나갔습니다. 옥분이 알려준 주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3층짜리 건물이었지만 CCTV가 유난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3층 창문에 철창이 있어. 중요한 게 저기 있는 것 같아. 경비원이 2명이네. 교대 시간은 언제일까? 그들은 이틀 동안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뒷문의 위치 등을 파악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야. 경비원 교대 시간이거든. 좋아, 그때 들어가자.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준서와 친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영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서야, 정말 조심해야 해. 위험하면 바로 빠져나와.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새벽 2시 4명의 젊은이들은 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지호는 밖에서 망봐. 위험하면 바로 신호 보내. 알았어. 무전기 켜놓을게. 준서, 재현, 민수는 건물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재현이 전자 락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야. 럭셔리 타운 간판이 있어. 준서는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빨리 작업하자. 시간이 없어. 준서는 메인 컴퓨터를 켜고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보안이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만에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수백 명이야. 총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 주소, 계좌 정보, 피해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은행 직원 명단도 있어. 박정민, 김수현. 이 사람들이 내부 공모자였어. 재현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약서랑 위조 서류들이 잔뜩 있어. 이것도 증거가 될 거야. 민수는 다른 컴퓨터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찾았습니다.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도 있고. 잠깐 누가 오는 것 같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빨리 USB에 복사하고 나가자. 준서는 재빨리 모든 데이터를 USB에 담았습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90%, 95%. 완료. 그들은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네 사람은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미리 세워둔 차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호가 시동을 걸자마자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준서는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안에 정태수 일당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면 돼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서와 친구들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정태수 일당이 은행 직원과 결탁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일부도 매수했어요. 뭐라고? 여기 뇌물 지급 내역이 있어요. 강력계 김 형사, 이 형사. 그래서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영자는 경악했습니다. 믿었던 공권력마저 부패했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우리 지역은 일부에 불과해요. 준서는 조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태수는 중간 보스에 불과했고 그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가야 해요. 경찰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고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쌀집이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영자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영자 씨, 어서 와요. 쌀 사러 왔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영자는 할아버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그럼 통장에 돈이. 할아버지는 급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잔액이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다 없어졌어.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함께 싸우면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자는 피해자들을 하나둘씩 찾아다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교회 집사님, 옆집 할머니. 모두가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 노인들만 골라서 사기를 쳤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싸워야 해요.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임 장소는 동네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영자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저희 손주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태수 일당의 범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준서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거래 내역과 피해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피해자는 327명, 피해 금액은 130억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 일부가 매수되어 있어서 검찰에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다 잃었어요. 이제 항암 치료도 못 받아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하나같이 가슴 아팠습니다. 제 아들 결혼 자금이었는데, 손녀 유학 보내려고 모은 돈인데, 평생 모은 전세 자금이.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합니다. 우리 돈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제 돈이.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이 사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공익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무료로 변호를 맡겠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옥분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거 받아. 또 뭐야? 내가 그동안 녹음한 거야. 정태수가 다른 조직원들과 통화한 내용도 있고 은행 직원과 짜고 친 증거도 있어. 옥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놈들이 나를 믿었거든. 내가 완전히 겁에 질렸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내 앞에서 마음 놓고 얘기했어.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태수와 조직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20억이야. 노인들 명단 더 확보해. 은행 쪽은 문제 없어. 박 과장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경찰은 계속 입막음하고 있어. 걱정 마.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옥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 문서야. 조직도랑 자금 흐름이 다 나와 있어. 옥부나, 이걸 왜 이제야? 무서웠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 친구를 배신한 죄를 갚고 싶어. 영자는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준서는 옥분이 가져온 자료와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합쳐 완벽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최진우와 함께 검토하며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검찰청으로 가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새벽녘 영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오전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삭제해. 안 그러면 당신 가족 모두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영자는 문자를 읽고 오히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협박한다는 것은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자는 준서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자료는 여러 곳에 백업해뒀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변호사님께도 복사본을 드렸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오늘은 모두 함께 움직일 거예요. 혼자 다니지 않을게요. 아침 일찍 영자와 준서, 그리고 피해자 대표 10명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최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시죠. 이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검찰청 고발 창구로 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찰청 특수수사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준 검사는 영자 일행이 가져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시간이 넘도록 자료를 살펴본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 사기는 제가 검사 생활 15년 동안 처음 봅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분명히 걸렸을 텐데 노인들 상대라 더 쉽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네요. 준서가 노트북을 열어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사님, 여기 은행 내부 거래 로그를 보시면 특정 직원의 아이디로 비정상적인 조회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정확히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김 검사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것도 여러 명이. 네, 최소 3명의 은행 직원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경찰 일부도 매수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 검사는 녹음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권력까지 부패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해야 합니다. 김 검사는 즉시 부장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부장검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영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네,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젊은 여검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럭셔리 타운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감지됐답니다. 뭐라고? 얼마나? 약 5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차단했답니다. 김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놈들이 도주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시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검찰청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매수된 경찰은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영자와 피해자들은 검찰청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다들 점심도 거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쌀집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이제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준서야, 뉴스 봤어? 지금 정태수 일당이 체포됐대. 준서가 급히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대규모 노인 대상 금융 사기단 일당 검거.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준서의 휴대폰 주위로 모였습니다. 정말이야? 잡혔어? 네. 여기 보세요. 정태수 포함 주범 6명이 체포됐대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놈들이 잡혔습니다. 2시간 후 김 검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정태수를 비롯한 주범 6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 2명도 함께 연행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잡혔어요? 네,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자산 동결 명령이 나왔습니다. 놈들이 빼돌린 돈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해외 도피 자금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준서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검찰청을 나온 영자 일행은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뒤늦은 저녁 식사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방송사와 신문사가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충격적인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만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은행 직원과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일부 경찰까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태수 일당을 규탄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노인들의 전 재산을 훔친 악질 사기범들을 엄벌해주세요. 은행과 경찰의 부패도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도와주세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최전방에 앉았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정태수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뻔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수 외 8명은 공모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27명의 피해자로부터 130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은행 직원을 매수하여 고객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권력까지 매수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정태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뻔뻔한 주장을 하다니.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피해자 박영자 씨를 신청합니다. 영자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자는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 은행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협박 전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서명은 위조된 것이고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약서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준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박영자 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준서는 법정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서명이 디지털로 조작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픽셀 분석 결과 여러 개의 서명을 합성한 것이 확인됩니다. 준서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의 대형 화면에는 위조된 서명의 확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계 연결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죠. 이것은 여러 서명을 스캔해서 합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증인, 그 분석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9.7%의 확률로 디지털 조작이 맞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이며 작년 전국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옥분이 증인석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저는 정태수에게 협박을 받고 영자 씨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빚 문제를 빌미로 저를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증인,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영자 씨의 통장 잔액, 은행 방문 일정, 비밀번호 힌트.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태수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늙은이들 돈 좀 빼면 어때?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어. 박영자, 그 할망구 3천만 원은 확실해. 걱정 마. 경찰은 우리 편이야. 김 형사가 알아서 막아줄 거야. 방청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정태수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음성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가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99.8%의 확률로 피고인 정태수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은행 직원 박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태수가 매달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고객 정보를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노인 고객들의 계좌 정보, 잔액, 자동이체 내역 등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할 때 필요한 내부 양식도 제공했습니다. 박 과장의 증언은 정태수 일당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났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50명, 피해 금액은 1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 공판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정태수는 이 범죄의 주모자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엄벌이 필요하다.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영구 금융업 종사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수된 경찰들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준서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법정을 나온 영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태수 일당의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자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영자와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정태수의 조직원 중 한 명이 사법 거래를 신청한 것입니다. 모든 비자금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형량을 줄여주세요. 그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조직의 회계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돈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놨습니다. 해외 계좌만 12개가 넘고 국내에도 차명 계좌가 수십 개 있습니다. 강민호의 제보로 숨겨진 재산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괴, 미술품까지. 정태수는 훔친 돈으로 온갖 재산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태수가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럭셔리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빌딩만 팔아도 80억 원은 됩니다. 결국 회수된 재산은 총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의 약 70%였습니다. 배상금 지급일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피해자들은 은행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영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영자님, 배상금 2,1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3천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어머니 요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통장 관리 도와드릴게요. 그래, 이제는 나도 배워야겠다. 디지털이니 뭐니 하는 것도.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하 자리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되찾은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쌀집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앞으로 또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배상금의 일부를 모아서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하지만 영자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하나둘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각자 배상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모인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영자가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일을 할 깜냥이. 영자 씨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이 모든 걸 시작한 사람이 영자 씨잖아요. 영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노인 대상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서와 그의 친구들이 자원봉사로 강사를 맡았습니다. 교육장은 동네 문화센터를 빌렸습니다. 첫 수업에는 5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이번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준서가 큰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젊은이, 우리는 그런 거 못 배워요. 너무 복잡해요. 한 할머니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제는 혼자서 인터넷 뱅킹을 하세요.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어요. 영자의 말에 용기를 얻은 노인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수업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켜는 법, 앱 실행하는 법, 비밀번호 설정하는 법.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도 어려워하던 노인들이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실제로 사기 시도를 막아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또 당할 뻔한 걸 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검찰이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예전 같았으면 속았을 텐데 수업에서 배운 대로 검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끊었어요.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은퇴한 은행원, 변호사, 교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정태수 일당의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정태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정태수는 1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영자는 이제 희망 나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다가와 영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요양원도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영자 씨가 겪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영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박영자 할머니가 시작한 희망 나눔 재단은 전국 200개 지부에서 매년 10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태수 일당은 모두 실형을 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으로 오디오 드라마를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